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5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알테오젠발 제약바이오주 약세에 코스닥은 하락했고 코스피는 열흘 만에 2,5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시총 상위 대형주 강세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1%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알테오젠의 급락 지속 및 변동성 심화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주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발표와 벨로어 펀드 출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한 주간 코스피가 3.49%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1.23%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의 상대적인 강세는 삼성전자 급반등의 대부분의 영향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투심은 부진했던 한 주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1.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대 넘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이나 S&P 500 등은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반면에 금융이나 산업재 등으로 매기가 이동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11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8.8로 4개월 내 최고이지만 여전히 50은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PMI는 57.0으로 3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1.8로 4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고 달러는 같이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유가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간으로 6.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실망감과 경기 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자신감에 기술주에서 중소형, 경기 민감주 등으로 매기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국내는 삼성전자 이슈에 코스피의 강세, 반면 알테오젠의 변동성 확대에 코스닥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연장될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FOMC 의사록과 국내 금통위 그리고 PC 가격 지수 등 주요 지표가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결과도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매크로 자료입니다. 권희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기관들을 좀 구조조정을 하고 규제를 줄여서 기업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음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지명이 됐는데 CEO 출신의 사람들이 좀 다수 포함이 됐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의 효율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생각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인사들을 상당수 등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정부 낭비를 근절해서 최소 2조 달러를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연방 정부 예산이 6조 7천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거의 30%에 달하는 지출 삭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 지출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60% 이상이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의무성 지출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재량 지출 쪽에서 2조 달러 감축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해놨었던 교육부 예산을 보면은 전체 연방정부 지출 중에서 4%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연방 공무원을 절반 수준으로 자르겠다라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절반을 자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출 중에서 한 1에서 1.5% 정도를 축소하는 영향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다가 이제 뭐 제한군인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지출 승인이 끝나는 항목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연간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줄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30% 축소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5에서 10% 감축은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감세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감세 논의 얘기 나오기 전에 지출 축소를 먼저 선행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했었던 국채 대규모로 더 찍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에 추정을 해봤을 때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출 절감 같은 항목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공약들을 반영을 할 경우에는 연간 한 7에서 8천억 정도 7에서 8천억 달러 정도 적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성공을 해서 그래서 한 5% 정도 지출을 감축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예상되던 적자의 확대폭이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권 시장에서 국채 수급 부담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금리 측면에서 좀 부담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적자 확대 그리고 발행 우려 이런 것들은 좀 덜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위클리 자료입니다.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코스닥 위클리 네 번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제 시장 금리가 높은 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텀업 관점에서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거래 대금이 지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테마 전략 관점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우주항공 원전을 간략하게 다루고요. 다음 주 자료에서 또 다른 테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은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당선과 함께 더 주목해야 될 섹터가 됐는데 마침 지난주에 트럼프 당선인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를 참관했고요. 이는 우주 산업에 대한 지지를 시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와 원전 전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미국 건설 투자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설 투자 중에서 제조업 분야의 건설 투자의 증가세는 최근 둔화되고 있고요. 이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도주 역할이 좀 축소될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력 건설 투자의 증가세가 이제 본격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건설 투자의 증가세 둔화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이전만큼 선호하진 않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반등 지속 여부입니다. 과거 1.0배를 하회했던 사례를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2015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당시에 W자형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패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력 건설 투자 관점에서는 전력 건설 투자가 앞으로 본격화하면서 그에 따라 원전이나 전선 관련 기업들의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닥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남은 과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세 인하와 상법 개정인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으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해당되고요. 올해는 금융기업들 중심의 밸류업 계획 발표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확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SK그룹과 LG그룹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상장 기업 중 22%가 지금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채권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미국 금리 하락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재무장관 지명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차기 재무장관으로 스캇 베센트라는 인물을 지명을 했습니다. 현재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일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융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들을 살펴보면 베센트는 트럼프의 정책 조언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333 정책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률 3%로 맞추겠다. 재정 적자를 임기 말에 마이너스 3%까지 감축하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일간 300만 배럴을 더 늘리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저는 채권 시장에서 대부분 좋은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주목하는 정책들을 채권 시장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률 3%를 맞추기 위해서 핵심적인 정책은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은행 규제 완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은행 규제 완화는 결국 은행의 역할을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규제를 완화를 하면 은행의 대출뿐만이 아니라 국채 보유액에도 저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이 대표적인데요. 이 부분은 일부 연준 이사들도 국제 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긍정적인 체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적자 비율 축소입니다. 앞서 저희 매크로팀에서 도지 부서 관련해서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정 적자를 직접적으로 좌우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재무장관이 미국 국채 발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센트는 정부 부채와 금리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고문들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특히 국채 발행 시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 증가와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증산은 베센트의 주장대로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333 정책과 별도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언에 가깝고 실제로 관세가 인플레이션 안정을 키우지 않도록 점진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시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에너지 관련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COP29 그리고 또 그 지속가능 환경우유인 SAF입니다. 먼저 COP29에서 있었던 ESS 및 전력망 투자 협약 관련 사항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한 당사국 회의인 COP29에서 37개국이 참여한 협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1,500기가와트로 늘리고 2030년까지 8천만 킬로미터 전력망을 추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IEA는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COP29에서 이 발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작년 COP28을 보면 자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각 국가 정부 수반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량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합의된 이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다음은 지속가능 항공유인 SAF 확대 동향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지속가능 항공연료 인증서 구매에 대해 2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래스카 항공이 향후 5년간 5천만 갤런의 지속가능 항공유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슈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 5천만 갤런의 지속가능 항공유는 일단 뉴욕하고 런던 사이를 3천회 우랑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석유 기업, 에너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한 설비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BP, 쉘과 같은 6대 석유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 지속가능 항공유 캐파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도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 항공유 급유를 의무화할 계획임에 따라서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주목받을 예정입니다.
ESS 지속가능 항공유 확대 이와 같은 글로벌 ESG 활동은 탈탄소화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풀무원 관련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무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무원 3분기 실적은 매출액 8,337억 원, 영업이익 3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이제 식품 서비스 유통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30.4% 성장을 했고요. 해외 식품 제조 유통 부분이 19.6% 성장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역시 두 가지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식품 서비스 유통 부문의 외형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식품 서비스 유통 부문은 이제 구내식당이나 컨세션 같은 것들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이나 각종 휴게소 그리고 신병교육대 등 단체 급식 수주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뭐 런치플레이션이라든지 군 급식 시장과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이 개화하면서 식품 서비스 유통 부분의 성장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 20% 정도 외형 성장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쪽 매출이 1,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성장을 하였습니다. 현지 회원제 유통 채널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시안푸즈 제품군이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떡볶이와 같은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는데요. 해상운임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이익률 회복이 지연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지속된 해외 사업 투자 및 손익 악화에 따라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1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이자 부상 비율이 1.3배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 관련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저희 월간 포트폴리오 자료가 나왔는데요. 일단 수익률을 조금 짙게 해보면 지난 2023년 이후에 시장 대비는 한 27%포인트 정도 높은 93%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1개월 그리고 올 연초 대비해서는 시장과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익률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연초부터 저희가 반도체와 그리고 IT 섹터가 다소 이제 이익 수준 대비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분야의 비중을 일부 덜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MP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보니까 12개월 선행 PE 멀티플은 다소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이 PE 멀티플은 시장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희는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종목을 좀 추려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의 평균 12개월 포워드 ROE 같은 경우는 31.3%로 시장 평균 20.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으로 저희는 브로드컴의 비중을 일부 축소를 했고 메타와 세일즈포스의 비중을 확대합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점차 지금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 매출 비중이 31.5%에 달하는 건 다소 리스크를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AI 기반 광고 수익을 높이고 있는 메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시하는 탑픽 같은 경우는 액티브 비중이 이제 시장 비중보다 높은 종목들을 얘기를 하죠. 알파벳,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마스터카드,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제시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면서 마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저희는 전부 다 파시티브하게 의견을 드리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넷플릭스인데요. 지난 이제 11월 16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이제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 그 유튜버 출신의 이제 복서 이 두 분이 이제 경기를 했는데 마이클 타이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58세 고령입니다. 근데 동시 접속자가 무려 6,500만 명이 나오면서 거의 지금 뭐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텍사스주에 있는 AT&T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7만 2천 명 관광객이 모였고 입장 수입만 1,811만 달러로 거의 뭐 AT&T 스타디움 역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동시 접촉자 수가 6,500만 명이었는데 이는 디즈니 핫스타가 작년에 중계한 월드컵 결승전 5,900만 명 그리고 또 다른 생중계 기록을 모두 넘어선 결과입니다. 지금 OTT 시장의 이 경쟁권은 사실 이 스포츠 중계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광고용 요금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을 하면서 지속적인 스포츠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레슬링 10년 동안 5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을 했고 미국 풋볼리그 그 외에 아마존, 디즈니, MBC, 유튜브, 애플도 여러 지금 스포츠 실시간 중계권에 투자를 해 나가면서 이쪽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광고용 요금제가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넷플릭스의 영업 마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세에 의해서 넷플릭스 ROE도 지금 현재 35.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출장 후기 자료입니다.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과 일본 담당하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출장을 좀 다녀왔고요. 이번에 바텀업 측면에서 한 20여 개 기업을 미팅을 하면서 내년도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중국을 다녀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을 미팅한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기대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부양 정책이나 소비 개선 여부를 실제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나 생각보다 그 관련한 눈높이는 높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오히려 중국을 투자할 때는 관심 있던 분야가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내년에도 중국을 볼 때는 지금 적혀있는 테슬라 관련한 주 혹은 IT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IT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트럼프 당선 덕에 머스크의 테슬라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요 희망의 주요 배경이고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2025년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민간에서 늘어나지 않아도 로보택시형 생산량 증대가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전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미국 현지 공장에서 미국의 기가팩토리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중국 기업은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기가팩토리로 납품하는 중국 기업은 상당사만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것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산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와 미국 기가팩토리 티어1 부품사로 열 관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관절 구동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 중이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상용화될 경우 추가적으로 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만났던 기업들 중에 좀 특이했던 것은 미국의 현지 공장이 없는 자동차 부품 기업임에도 테슬라발 수주를 좀 기대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멕시코에서 캐파를 지어서 미국에 공급을 하다 보니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 관세에는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의 기가 멕시코 건설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좀 낙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 추천드린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